두 형제와 구슬. 강에서 얻은 구슬로부터 시작된 배신과 반전. 이 이야기는 옛 이야기 가운데 하나인 물속에서 구슬을 얻은 형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저 망할 것에 손을 잡아매라. 장독대가 늘어선 넓은 마당에 살벌한 고함이 쩌렁 울렸습니다. 이른 새벽이었으나 이미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 눈앞에 무릎 꿇린 이는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옷고름은 풀어졌고 머리채는 반쯤 흩어졌고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은 순애, 상수의 아내였습니다. 순애 앞에 선 이는 큰 집 안주인 말순이었습니다. 본래는 가난한 집 딸이었으나 부잣집 안주인 자리에 앉고 나자 눈빛부터 달라진 여인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말순의 어머니 강씨가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 시집온 딸보다도 더 자주 드나들며 안채 살림과 곳간 열쇠까지 쥐락펴락하는 독한 여인이었습니다. 말순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봤어요. 저 요망한 계집이 새벽녘에 안채 뒤 곳간으로 가는 걸. 그 구슬이 없어진 것도 그 뒤에요. 이 집 재물을 낳는 구슬을 탐낸 게 분명해요. 순애는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형님, 강씨 어르신,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강씨가 눈을 부릅떴습니다. 아직도 오리발이냐? 네가 아니면 누가 훔쳐갔단 말이냐? 그 구슬 하나면 금덩이가 쏟아진다는 걸 이 집 사람들만 아는데. 순애는 고개를 들었다가 곧 떨구었습니다. 억울했으나 함부로 맞설 수 없었습니다. 시댁의 형님과 형님의 어머니, 두 사람은 언제나 한 몸처럼 움직였으니까요. 그때 사랑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더라는 겁니까? 창수가 달려들어왔습니다. 그는 곧장 아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순애를 감싸듯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수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증자도 없이 제 아내를 도둑으로 모는 게 어찌 옳습니까? 강 씨가 비웃었습니다. 증좌? 아이고 세상에. 가난뱅이 시절 버릇을 못 버린 놈이 말은 번듯하구나. 네 아내가 내 딸 재물을 탐낸 게 뻔한데도. 창수의 눈빛이 서늘해졌습니다. 형수님의 재물이라 하셨습니까? 말순이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남편의 재물이면 내 재물이기도 한 것이지요. 형님이 아니었으면 도련님 부부가 어찌 겨울마다 쌀독을 채우고 살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마당이 싸늘해졌습니다. 창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배신을 막 깨달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그 재물이 형님만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는 마당 저편에 멍하니 서 있는 큰형 창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식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생의 눈을 피하듯 주먹만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 침묵이 창수의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알의 구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스무해 전 어느 깊은 산골, 바람도 가난하게 부는 작은 마을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의 이름은 창식, 동생의 이름은 창수. 두 사람은 어려서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부유한 상인 출신이었던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관아로 끌려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한 채 병들어 눈을 감았습니다. 두 형제는 하는 수 없이 조촐한 집만 꾸려 다 쓰러져가는 초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서로 의지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목까지 지게를 졌고
동생은 형의 허기를 덜어주려 나물 한 줌이라도 더 캐왔습니다. 낮에는 남의 눈두렁을 메어주고 밤에는 산에 올라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 팔았습니다. 쌀이 떨어지면 죽을 쏘어 먹었고 죽이 모자라면 서로 먼저 먹으라 미루었습니다. 상식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대신 속이 깊었습니다. 창수는 눈빛이 맑았습니다. 굶주려도 남의 것을 넘보지 않았고 억울해도 쉽게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움에 혀를 찼습니다. 저 애들은 참 딱하다. 그래도 마음씨 하나는 참 예쁘네. 저런 착한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복을 내리는 법이지. 그러던 어느 해 초겨울, 형제가 어느덧 어엿한 청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형제는 이웃 고을까지 품을 팔러 갔다가 평소보다도 한참을 걸려 귀가하고 있었습니다. 지름길이라며 강가 쪽 산비탈길을 탔는데 그의 장마에 다리가 쓸려나가는 바람에 강을 건너려면 물살을 직접 건너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은 무릎까지 찼습니다. 찬 기운이 뼛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형님, 그냥 돌아갈까요? 창수가 묻자 창식이 물살을 살폈습니다. 조금만 가면 얕아지니까 해지기 전에 건너자. 두 형제가 조심조심 물을 디디며 강 한가운데쯤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상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형님, 여기 좀 보세요. 무슨 일이야? 저기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맑은 물 밑바닥, 조약돌 사이로 이상한 빛 하나가 숨을 쉬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는 빛도 아니고 은비늘도 아니었습니다. 푸른 듯 붉은 듯 작은데도 눈을 뗄 수 없는 빛이었습니다. 창식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창수도 옆으로 다가와 숨을 죽였습니다. 구슬 같은데요? 내가 한번 볼게. 창식이 찬물 속으로 팔을 깊이 넣었습니다. 손에 돌에 스치고 물풀이 감기고 한참 만에 무엇인가가 그의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가 건져 올린 것은 참으로 기이한 구슬이었습니다. 겉은 맑은 수정 같았는데 속에는 노을빛이 돌고 있었습니다. 돌려보면 안개처럼 흐렸고 가만히 두면 별빛처럼 또렷했습니다. 두 형제는 한참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구슬의 자태가 너무도 영롱한 것이 혼을 쏙 빼놓았기 때문입니다. 상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보통 물건이 아닌 것 같네요. 상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허나 남의 것일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건드려선 안 된다. 두 사람은 강가를 한참 뒤졌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인가 싶어 발자국도 살피고 지나가는 사람도 기다려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는 넘어가고 강가에는 바람만 불었습니다. 결국 형제는 구슬을 1000조각에 싸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날 밤 초가집 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등잔불 아래서 두 사람은 구슬을 가운데 두고 앉았습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형님, 혹시 구슬을 관아에 갖다 드려야 할런지요? 창식은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관아에 가면 주인이 나타나기도 전에 아전 놈들 손에 사라질 거야. 며칠만 두고 보고 누가 찾으러 오면 돌려주자. 그래서 두 형제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마련해 구슬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열어보았습니다. 그저 예뻐서였습니다. 굶주린 날에도 잠깐 마음이 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식이 상자를 열었다가 그대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창수야, 이리 와봐라. 동생이 달려와 들여다보니 상자 안에는 구슬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지르르한 금덩이 몇 개, 은비녀 하나, 작은 옥패와 금가락지까지 상자 안에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나도 이게 어찌된 일인지 참. 상식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보았습니다. 구슬은 전과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상자 안의 보물은 분명 진짜였습니다. 형제는 그 보물을 곧바로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혹여 귀신의 장난인가? 재앙의 징조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상자를 열면 조심스레 놓아둔 빈자리마다 재물이 차 있었습니다. 그제야 두 형제는 알았습니다. 이 구슬은 하늘이 내린 물건이라는 것을. 창식은 말했습니다. 창수야, 우리가 이걸 혼자만 노리면 화를 입을지도 모른다. 상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굶주린 이웃이 있으면 나누고, 부모 잃은 아이 있으면 도와야죠. 그 뒤로 형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초가집 대신 기와를 얹었습니다. 먹을 것은 항상 넘쳐났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구슬이 금은보화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형제는 사치와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곡간이 차면 먼저 마을의 쌀독이 빈집부터 살폈습니다. 봄에는 종자를 나눠주고 겨울에는 장작을 보태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형제를 칭찬했습니다. 부자가 된 뒤에도 탐욕 없고 착한 마음씨가 예쁘다고 했습니다. 형제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면서 점점 나이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창식과 창수가 나이가 들어 혼기가 꽉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창수는 우연히 인근 고을의 퇴직한 양반집 딸 순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애의 집안은 대대로 장원에 급제한 한양에서 알아주는 집안이었지만 순애의 아버지가 순애가 태어나던 해 영모를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고 잡혀갔다가 옥중에서 병고를 치르다 세상을 뜨는 바람에 가세가 빠르게 기울었습니다. 그렇게 순애는 한양 변두리에서 어머니와 함께 삭바느질을 하고 배를 짜며 힘겹게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순애가 17이 되던 해에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순애는 그녀를 기생집에 팔아 넘기려는 친척들의 손을 피해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고 전국 곳곳을 떠돌며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수는 처음 순애를 본 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장에 나갔다 돌아오던 저녁, 창수는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서 있는 순애를 보았습니다. 애처로운 얼굴이 너무도 슬퍼 보여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창수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그런 창수와 눈을 맞추다가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너무도 그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는 굳이 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인데도 서로를 다 아는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창수와 순애는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수가 좋은 짝을 만났다며 좋아했습니다. 창수는 따뜻하고 순애는 단단했습니다. 둘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놓이고 숨결이 잔잔해지는 부부였습니다. 한편 큰형 창식도 혼처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대가 바로 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홀어머니 강씨 밑에서 큰 여인이었는데 두 모녀는 그 작은 동네에서도 가장 가난했습니다. 강씨는 본디 한양에서 알아주는 양반가의 첩실이었는데 강씨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지른 뒤 말순과 함께 내쫓겨서 이 작은 마을에 정착했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마을에서도 가장 가난한 이들이었기에 창식은 자연스레 안쓰러운 마음에 자꾸만 눈길이 갔습니다. 말순은 그 틈을 타 창식의 동정을 샀고 결국 창식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순은 재물 앞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미 강씨는 더욱 심했습니다. 혼례가 끝나자마자 강씨는 틈만 나면 안채를 드나들었습니다. 딸의 시어른도 없는 집이라 더 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딸이 걱정된다 하더니 이내 살림을 봐주겠다, 곡간 장부를 챙겨주겠다 하며 손을 뻗기 시작했습니다. 창식은 원래 남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집안에 어른이 없으니 장모의 손길을 마다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 말순은 차근차근 창식과 창수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서방님, 언제까지 동생 내외와 한 집에서 사실 거예요? 피부치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죠. 피부치도 돈 앞에서는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구슬은 하나밖에 없는데 도련님이 속으로는 구슬을 독차지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요. 창식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창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말순은 입꼬리만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러니 더 무섭지요. 겉으로 티를 안 내는 법이니까. 강씨도 창식 옆에 붙어 틈날 때마다 불을 붙였습니다. 사위, 사람 일 모르는 법이네. 자네는 고지식해서 탈이야. 재물은 주인 사람이 임자라네. 그 구슬도 큰 놈이 가져야 집안이 선다네. 이런 말들이 날마다 귓가를 맴돌자 창식의 마음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창수는 형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함께 웃다가도 웃음 끝이 자꾸 끊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애가 창식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형님 내외가 우리를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창수는 한숨을 눌렀습니다. 형님 뜻이 아닐 거예요. 사람을 곁에 잘못 두면 고닫던 사람의 마음도 흔들리는 법이지요. 순애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수의 손등에 얹힌 굳은 살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에 말 대신 담긴 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에 더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마을에 창수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창식이 5살 무렵이 된 어느 비 오는 날 밤에 누군가 문 앞에 놓고 간 갓난아이를 창식의 어머니가 거두어 친자식처럼 키웠는데 그 갓난아이가 바로 창수라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창식만 친자식이네? 알고 보니 창수는 아랫마을 노비의 자식이래. 남이면 재물을 나눌 이유가 있나? 그 소문을 가장 반긴 이는 말순과 강씨였습니다. 말순은 창식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도련님이 천한 몸종의 아들이고 그 집안에서 처음부터 작정하고 이 집안을 벗겨먹으려고 아이를 문 앞에 두고 도망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러다가 서방님 집안이 무너지는 바람에 도련님을 그대로 서방님 손에 맡겨둔 채로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지요. 서방님이 속고 계신 거면 어떡하죠? 핏줄도 아닌 사람이 구슬과 재물을 반씩 차지한 셈이잖아요. 그래, 그 천한 몸종 집안에서 언제든 제 아들 몫의 재물을 내놓으라고 들이닥칠지도 모르지. 창식은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창수를 의심 없이 제 친동생이라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핏줄이 아니라는 말 앞에서 마음 한켠이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창수가 언젠가 제 친부모와 함께 이 집 재물을 내놓으라고 우길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창식은 창수에게 처음으로 차가운 말을 꺼냈습니다. 창수야, 이제 따로 사는 것이 좋을 듯하다. 창수는 형님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슬은 큰 집에 두는 것이 좋겠어. 그것이 정말 형님의 뜻이 맞습니까? 창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형님, 구슬이 우리에게 온 까닭을 잊지는 마십시오. 창수는 가슴 한복판이 텅 빈 듯했으나 끝내 따지지 않았습니다. 형님을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형제는 집을 나누었습니다. 창수 부부는 멀지 않은 곳에 조촐한 집 하나를 얻었습니다. 말수는 창수 부부의 몫으로 쌀 조금, 그리고 은덩이 하나를 겨우 챙겨주었습니다. 구슬이 큰 집 안채에 들어간 뒤 말순과 강씨의 얼굴은 아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창수 내외에게 돌아가야 할 쌀도 점점 줄었고 품삯 대신 나눠주던 마을 사람들 목도 끊겼습니다. 고가는 차고 넘쳤으나 대문 밖에는 굽는 이가 늘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예전 창식이 아니야. 한채에 독한 입김이 들었지. 저렇게 굴다가는 화를 입고야 말 거야. 그러던 중 순애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수와 순애는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말순과 강씨는 더 독해졌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앞으로 쌀을 달라. 재물을 좀 더 달라. 우리를 아주 귀찮게 할 일들이 생기겠지. 지금 싹을 뽑아서 이 집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몰아내야겠어. 그리하여 그들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새벽녘 곳간문을 일부러 열어두고 구슬을 감춘 뒤 순애가 훔쳤다고 소리치며 창수의 집에 들이닥쳐 순애를 붙들고 창식의 집까지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옆집 노인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창수는 헐레벌떡 창식의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처음 마당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창수는 끝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도둑이라 하셨으니 당장 저희 집에 가셔서 뒤져보십시오. 저희 방도 제 몸도 아내 이불까지 모두 뒤져보십시오. 강씨는 잠시 눈을 굴렸습니다. 이미 감춰둔 구슬이 나올 리 없으니 더 몰아붙이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밖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이 김창식 나으리의 집이요? 허름한 도포를 걸친 노인이 하나 들어섰습니다. 얼굴은 병색이 짙었으나 눈빛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당의 소란을 훑어보더니 창수를 보는 순간 크게 떨었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역시 도련님이 맞으시군요. 주인 나으리를 아주 똑 닮으셨습니다.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노인은 품에서 낡은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가 있소? 순애가 먼저 숨을 삼켰습니다.
순애도 본 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옥놀이개는 임금님께서 높은 품계의 신하들의 정실 부인들에게만 친히 나누어 주던 것이었습니다. 순애의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이후 그 옥놀이개를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예전 한양 참판 때 가인 박노인이라 하오. 아주 오래전 영모 누명을 쓰고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갓난아기 하나를 살리라는 명을 받고 도망쳤소. 잘 살길 바라며 그 동네 제일 간다는 부유한 상인의 집 앞에 아이를 몰래 두었는데 그 아이 손에 생전 주인 나으리가 쥐어준 것이 바로 이것이요. 언젠가 다시 찾아와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소. 그가 손을 뻗어 가리킨 곳은 창수였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련님의 성은 본래 이씨, 억울하게 죽은 이참판의 핏줄이 외다. 순애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참판은 제 아버지와 같은 시기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아버지의 오랜 벗이었습니다. 창수가 아버지의 오랜 벗의 아들이었다니. 순애는 놀란 숨을 삼켰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진실을 알리려 했소. 도련님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마을 거리에서 이댁 둘째가 음험한 마음을 품은 천거세 집안에서 비 오는 날 버려진 아들이라는 소문을 들었소. 그래서 소문의 주인이 도련님이 아닌가 하여 찾아왔는데 세상에 제 예전 주인 내외와 꼭 닮았구려. 상식은 주저앉을 듯 휘청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동생이 실은 억울하게 몰락한 양반가의 적통이었다니. 그러나 창수는 뒤늦게 알게 된 자기 신분보다도 다른 것에 먼저 아팠습니다. 형이 자신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창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는 아셨습니까? 정말 그 헛소문들을 믿고 저를 멀리하신 겁니까? 상식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순이 재빨리 소리쳤습니다. 저 노인 말만 믿을 수는 없소. 다 짜고 온 것 아니오? 그 순간 순애가 처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늘 조용하던 순애의 목소리가 또렷이 울렸습니다. 제가 압니다. 모두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순애는 놀이개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옥놀이개는 임금님께서 아끼는 몇몇 신하의 정실들에게 친히 하사하시던 것이지요. 이참판 어르신은 제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적 가장 절친하게 지내던 분이셨다고 들었어요. 두 분은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다가 돌아가셨죠. 순애는 굳게 다짐한 듯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강씨 어르신께서 예전 한양 박참의 댁의 첩실이었다가 잘못을 저질러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무슨 잘못인지 궁금해서 마을 어르신께 여쭤봐 보니까 좀 죄 없는 이들을 영모를 꾸민 것처럼 누명을 씌웠다가 남편에게 들켜 쫓겨났다고 하더군요. 강씨 어르신이 반대파에게서 금은보화를 받고 제 아버지와 이참판이 영모를 제안하는 것처럼 조작한 편지를 박참이의 방 안에 숨겨놨고 박참이가 조작된 문서를 발견하고서 임금님께 고해 제 아버지와 이참판 어르신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셨던 거였어요. 강 씨가 악을 썼습니다. 그 입 닥치지 못할까? 그때 창수가 제 아내가 도둑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곡간 뒤 낡은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감춰둔 구슬과 온갖 금은보화가 나왔습니다. 창수는 말순이 금은보화를 잔뜩 사면 늘 제 형님 몰래 그곳에 숨겨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말순이 분명 그곳에 구슬을 숨겼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강 씨와 말순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상수가 창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둑은 따로 있었군요. 창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누구에게 휘둘렸는지, 그리고 가장 믿어야 할 사람을 어떻게 상처 입혔는지. 말수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그저 우리 몫을 지키려고. 창식이 처음으로 아내를 뿌리치듯 물러섰습니다. 목, 네가 말한 몫이 가족의 소중함보다 크더냐? 그날 강 씨와 말수는 집에서 내쳐졌습니다. 강 씨는 끝까지 악을 쓰며 떠났고 말수는 창식의 발끝도 붙잡지 못했습니다. 창식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창수야, 내가 사람 구실을 못했다. 용서하지 마라. 그저 평생 갚게만 해다오. 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움은 쉬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굶던 날들, 형이 자기 몫에 밥을 밀어주던 밤들, 장마 속에서 업어 건너주던 어린 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긴 숨 끝에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형님을 미워하면 제 지난 세월도 미워해야 해요. 제가 어찌 형님을 미워하겠습니까? 창식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형제는 처음 구슬을 얻었던 강가로 갔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졌습니다. 창식이 말했습니다. 이 구슬은 우리를 살렸지만 우리를 갈라놓기도 했다. 내가 더 쥐려 한 순간부터 화가 났다. 차라리 제자리로 돌려보내자. 두 사람은 강가에 섰습니다. 창식이 구슬을 물 위에 내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구슬아, 우리를 살린 은혜는 잊지 않겠다. 이제는 우리 욕심까지 씻어다오. 그가 구슬을 내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상수가 갑자기 숨을 삼켰습니다. 형님, 저기 좀 보십시오. 예전 그 자리 물밑 조약돌 사이에 또 하나의 빛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식이 떨리는 손으로 물속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건져 올린 것은 처음 것과 꼭 같은 또 하나의 구슬이었습니다. 창수가 말했습니다. 하늘도 아는 모양입니다. 욕심내지 않는 자에게는 나눌 길을 준다는 것을. 창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형제는 구슬을 하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쌓는 데에 몰두하지 않았고 예전처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데에 힘을 썼습니다. 창식은 자기 몫의 재물로 마을 앞에 아주 튼튼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시는 가난한 이가 물살 앞에서 떨지 않게 하려는 뜻이었습니다. 창수는 억울하게 몰락한 집안 아이들과 떠돌이 여인들을 거두어 살게 했습니다. 순애는 그 집 안살림을 맡아 누구 하나 서럽지 않게 보살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창식은 다시 장가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생의 아이들을 제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아이들이 큰아버지하고 달려들면 늘 잠시 눈을 감았다가 웃었습니다. 잃을 뻔한 것을 되찾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순애의 아버지와 이참판의 일은 임금에게까지 다 뒤늦게나마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수의 삶은 예전과 같았습니다. 양반가의 적통이라고 으스대지도 과거급제를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농사를 짓고 함께하며 사는 지금의 삶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어느 봄날
순애가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방님은 본디 귀한 핏줄이셨던 거군요. 창수가 웃었습니다. 아니요. 제 삶은 제 몫에 간장 종지만한 밥조차 제게 나누던 형님이 있던 순간부터 귀했던 것이지요. 순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을 끊던 손끝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옅게 그러나 오래 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속 구슬 이야기라고도 했고 형제를 시험한 하늘의 뜻이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재물이 복을 부른다 했고 어떤 이는 복이 재물을 부른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니다. 재물은 사람 마음을 비출 뿐이다. 검은 마음엔 검은 그림자가 비치고 맑은 마음엔 맑은 길이 열리기 마련이지.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 고을 강가에 가면 달 밝은 밤 조약돌 사이 어딘가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인다고들 합니다. 허나 그 빛은 아무에게나 보이지 않습니다. 배를 채우려는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손에는 잡히지 않습니다. 오직 억울해도 사람됨을 놓지 않으니 상처 입어도 끝내 정을 버리지 않으니 그리고 나눌 줄 아는 이의 눈에만 잠깐 아주 잠깐 그 빛이 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이 내리는 복은 가장 번쩍이는 금덩이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잃지 않는 마음 속에 먼저 깃든다는 것을. 그리고 피보다 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견딘 세월이며 끝내 등을 돌리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 강물은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달빛만 잔잔히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설화 하나를 다시 물속 깊이 감춰 두려는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순간은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릴 때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라면 창수처럼 기꺼이 형님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들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